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묘한 검증되지도 않는 그러한 정책이 대한민국을 횡행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우리 중소상공, 또 중소기업, 자영업, 여러분들이 지금 피눈물 나는 일들이 도처에서 국회에서 그런 거를 잘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우리 경제살리기 연대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우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앞장서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뱀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국회 가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인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약자라고 해서 내가 그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시장의 가격 질서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원가를 아주 중요한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명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그런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어떤 시장경제 질서라는 큰 체제에 대한 위협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체제 자체가 잘못돼 갈 때 그래서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흘러가게 되면 가장 약자인 시장에서 사업자 중에서 가장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부터 당장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아주 이 시장의 원리 자체에 반하는 그런 명령적인 경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싸우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중산층이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야 국가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더 잘 돼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은 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듣도 보도 못하는 이상한 논리로 우리 경제를 굉장히 현 정부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투쟁의 노력 결과 이렇게 그 속에 정말 진정성 어린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 허구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고 성장의 기본이고 고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 안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와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인을 소상공인을 고용주고 자본주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본가도 아니고 고용주도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나라 경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고용주라고 자본가라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보하라고 이렇게 임금 올리고 기업 환경을 나쁘게 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 우리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업할 맛 안 난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여건만 되면 떠나고 싶다. 이 울분이 아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머니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여러 곳곳에 이유가 많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종합 결과물이 바로 그런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슴 속에 있는 말씀 충분히 많이 듣고 저희 힘을 보태서 우리 기업인들이 좀 더 이제 할 맛 난다 힘을 내고 열심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에 있는 알리바바라는 그 인터넷 기반 유통회사를 다녀왔습니다. 1999년에 회사가 설립이 돼서 지금 약 20년 만에 3조 달러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1999년에 이 알리바바가 7명의 직원으로 어느 가정집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알리바바에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을 적용시키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이런 중국의 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알리바바가 과연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 현 정부가 참 기가 막히는데요.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최저임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지 자기도 몰랐다. 정말 이게 남의 얘기 하듯이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히고요. 또 무슨 소상공인 담당 비서관은 업종별 차등을 둬야 된다. 아니 그걸 몰랐습니까? 인제 와서 말이죠. 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참 귀를 의심하고 참 기가 막히는 이런 현실에 정말 절망을 합니다. 29일날 광화문에서 우리 비 오는 날 우리 소상공인 우리 대표님들께서 머리를 깎는 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 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날만큼 참 부끄럽고 죄스러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싸우겠다는 그 결의를 다졌는데요. 최근에 이 소득주도 성장은 프로크루테우스의 침대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 몸 길이를 자기가 만든 침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서 죽이는 그런 정말 깡패 같은 그런 그리스 신화 악당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데 남을 강요하고 결국 자기도 그런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책적인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북한 인권상 시상이 세미나 좀 참석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지한데 또 고집도 되겠어요. 잘못됐다고 해도 그걸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참 저희도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전에 우리 강 여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알리바바 같이 왔었어요. 이제 목표가 1억 명한테 일자리를 주자가 알리바바의 목표더라고요. 한 기업이 1억 명한테 일자리를 주겠다고 목표를 내걸고 하는 거 보면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29일 날 영세 자영업자들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솥단지 시위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그 자영업 비서관이 제 지역구가 부평인데요. 제 지역구에서 그 이불 장사하고 옷그릇 장사하는 친구가 이제 자영업 비서관이 됐는데 이 친구 10몇 년간 하는 걸 아는데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최저임금을 5인 이하는 좀 유예를 하다라든지 그런 업종별로 차등화해달라는지 뭐 이런 요구였는데 이 자영업 비서관 현장 얘기를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영업 비서관은 하는 얘기는 뭐 이게 재벌 갑질, 또 프랜차이즈 탓, 건물주 임대료 탓, 카드 수수료 탓 이게 탓하거든요. 이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 자꾸 그 이유를 대가지고 이거 정책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서 3자 준비위에 있는데요. 여러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정책이 반영이 돼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기업인을 걱정해주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지금 경제인이 정부를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맺힌 울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고 여기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정치인하고 교수는 마이크를 잡으면 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아직 아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90% 좋은 정책이라는 등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면 후진기를 밟아놓고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으면 후진하다가 갑자기 전진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틀린지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의원들에 의해서 정부에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당장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바꿔줘야 되는지 하는 SOS에 관한 아주 생존을 위해서 긴박한 이야기,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되 강조하려고 자꾸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된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좀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3분이라고 했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통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지금처럼 기업인이 정부가 두렵고 또 정부가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 정치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최저임금이거든요. 저희들이 생활에서 하는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페트 이런 걸 가지고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저희 공장 같은 데는 한 45명 정도 됩니다. 제가 충주시 청소대에서부터 맡아서 한 40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외국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430만 원 찾아가요. 그러니까 수익 타산이 안 맞아요. 저희들은 수집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까지 종합 시스템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주야간을 24시간 돌아가는데 12시간씩 근무하는데 430원에 감정노래가 떨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업종 쪽에서는 도저히 이 인체적인 것 가지고는 불합리하거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또 플라스틱 생활 policy 때문에 또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잠재시키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저는 현안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한국 정수산자료단체에 소속된
개인적으로 하면서 제가 프라틱 재활용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있다 해서 국내에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 일할 사람 없습니다. 외국 근로자라고 교환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부나 또 우리 관련 단체에 또 중소기업중앙회 의견 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원순환 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또 업체는 3기 업종으로 지정이 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그것이 아니면 뿌리산업 경로자가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 뿌리산업으로 인정이 됐을 때하고 생계 업종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혜택이 있냐? 외국의 우수한 근로자가 내 회사에서 평생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혜택이 됐습니다.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는 제가 우리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님보다 이렇게 직접 자료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정부가 올린다고 해서 다 준수할 수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2017년에 정부 추계로 한 313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가 의외로 큰 거죠. 그래서 2018년에는 40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거기에다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사실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든 거죠.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건 사적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대개는 과태료로 대신하고 아주 악질적으로 반복적인 경우에서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형사처벌화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는 것들을 제가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고 이 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국회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좀 더 받고 답변을 하실 국회의원님들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 LED 플라즈마 조명 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양곤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놈만 빼고 다 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놈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라는 말을 정말 혼자서 신념에 차 외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동안 밝힌 촛불보다 더 많은 촛불을 눈물과 소망의 총명 삼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앞날을 한풀이 정치, 오기 정치, 백하는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도저히 사업을 하기가 불안하고 미래가 없다는 허망한 마음으로 타국으로 사업지를 옮기고자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는 우리 사장님의 추천인 날개를 보고 있습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소상공인조차도 1차 산업혁명 때 처음 나온 말인 노동자는 사람들과 마치 종소부와 착취형의 사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면 납기를 맞추느라 몸빼바지 두른 마누라와 공장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가가 착취하는 작업이에요. 사주입니까? 노동자를 부의 대상으로 두고 빼앗아 주겠다는 발상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무슨 주의입니까? 남들이 이미 먹다 버린 이념의 뼈다귀를 핥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과 정부의 슈퍼 울트라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인 상공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 얘기해도 언론은 닫혀있고 높은 단역에 올라앉아 20년 동안 뒤처질 아래마을 그림 구경이나 할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는 그들은 이미 맷불 달린 무서를 타고 한참 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국회의원님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소관위원회별로 직접 국민의 소리를 청취를 위한 현장 부스를 상도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취업 관능회를 개최하여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듯이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사업체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철폐, 근로자와 공생하는 사업fun터의 조성을 위해서 각종 구축된 안건을 현장에서 제작하고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법률의 입안과 정책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국회의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거하고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의견을 주실 국회의원님도 계신가요?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사실은 정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깊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식장도 중국인 근로자가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는 어려운 일은 국내에 근로자들이 많이 또 안 가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니까 국내 근로자들이 또 가려고 해도 가보니까 다 중국인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마치 거기 자기가 가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낙오된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해서 또 가기가 뭐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국내 근로자들을 또 압도하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하고 또 이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생존을 계속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현실적인 걱정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이제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국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자리라도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면서 또 외국인 근로자가 아까처럼 정말 우리 국내 근로자가 정말 오지 않는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이걸 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인 국가 경제를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이런 제도권에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실태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게 하고 쓸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나 또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는 이 육체 노동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도 가능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들을 고민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무적으로 아까 비자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당장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 문제,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것은 노동시장과 그다음 중소기업의 생존,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냥 외면할 게 아니라 국내 정치권에서 깊이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소통 통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 그 의원실에 보좌진들끼리 하나의 어떤 상설 그런 톡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안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공통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이라고 이제 이 원탁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원탁 회의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뭐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도 얘기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올해뿐만 금리에 붙은 세금, 개별 서비스를 획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거기다 부작용을 정부가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다는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비난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금리에다 붙은 개별 서비스도 역시 그것도 세금을 걷어서 굉장히 못 사는 최하위층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복지 홈플리지 중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개별 서비스센터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정석 위원님께서 2월 28일 날 단의를 해주셨어요. 폭발을 해주셨고 기획재정위에 지금 이강민 선생님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전혀 심사하고 돼 있지 않고 지금 어떤 의견도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 추진호 의원님도 조세 소위 의원님도 나와 계신데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단체 일과 그 다음에 각 저희 소상공인 단체들이 연대해서 서명해서 서명집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 한 4,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서명집을 위원실에 보냈습니다. 꼭 좀 우리 정유석 위원님께서 개별서비스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금리개별 서비스 폐지 법안 발의한 거를 꼭 좀 심사하셔서 정말 올 겨울에 소득도 줄고 정말 추운 겨울 아마 올 겨울에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꼭 좀 금리개별 서비스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자영업 화장품을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정책,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매출이 자그마치 30%가 줄었습니다. 저희 지금 안사람이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는데 암이 세 번째가 발발이 돼갖고 오히려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아르바이트 출사해도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섰습니다. 주유시장 주유시장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픈 암 환자인 우리 아내가 한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위 자영업자들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 옆가게도 그렇고 앞가게도 그렇고 다 비었습니다. 다 동시에.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 말 들어보면 가게 다 내놨대요. 가게가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최저임금 10,000원인데 2만원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든 분 위원님들이 다 야당 위원님들 아니시죠. 진짜 싸워야 됩니다. 진짜 필요를 하면요. 좀 강하게 좀 투정을 해주셔서 진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여기 보이신 위원님들께 정말 진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보이신 분들이 모든 분 위원님들이 다 야당 위원님들 아니시죠. 진짜 싸워야 됩니다. 진짜 필요를 하면요. 좀 강하게 좀 투정을 해주셔서 진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여기 보이신 위원님들께 정말 진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기보다는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해서 이제 곧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 이제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조세 소위 등 개별위원회를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의원들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또 건의사항도 주셨으니까 잘 살펴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업은 이제 빌딩 관리를 전문화하는 아마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한 700만 동의 빌딩이 있는데 그중에
주거 100원 하면 한 350만 동 정도가 상업용 기타 빌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인데, 아웃소싱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없애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업의 영업 상황이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사하는 회사가 한 만여 개 회사에 약 20만 정도의 사무용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사례로 보면 그것이 좋은 정책이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뭐 지하철이고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품질이나 안전도에 또 소위 말하자면 유지관리에 기술적인 문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외에도 아웃소싱이 시간별로 돼 있어가지고 국민 생활에 가처분 소득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직 이하 관계 직원들의 이제 한 10여만 정도가 지금 현재 생계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득이 회사가 안 되니까 영업이 없으니까 해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아웃소싱이라는 게 우리 이회태 교수님들 공청이 나와서 주장하시지만은,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의 이 건물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명연장이나 안정이나 비용 면에서 또 소위 말하자면 에너지 절감이나 또 지금 현재 기후의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문제 절감이나 이런 데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큰 분야를 전부 다 그냥 정부에서 정규직화 이런 거만 내세워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지금 없애야 하는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웃소싱하는 파견 업체의 사업을 뺏어버리는 거죠. 사업주의 사업을 강탈한 겁니다. 강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규직화했으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내년부터 이제 공공 부분에 이제 원가가 많이 상승할 거고요.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이 없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부가 기업들 보고 일감 몰아주게 한다고 그렇게 몰아치면서 자기들은 공공 부분에서는 자회사 두고놓고 영원히 독점적 이권 몰아주기를 고차고 할 거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반대로 안전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는 거라서 상당히 제가 문제가 많은 일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국회의원님들이 이번 정부에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제도는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정 최저임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우리 사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탈적 관계로 보는데 일 잘하는 사람처럼 이쁜 사람 없습니다.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월급값 하는 사람, 책임감 갖고 일하는 사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왜 자르겠어요. 자르고 다시 뽑는 것도 다 비용인데. 그런데 적정한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된 게 최저임금이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는 여러 번의 소득원도 있고, 또 중산층 이상이면 임금소득만이 소득이 아니죠. 투자소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은 원래 아주 장애자나 노약자들을 노예적으로 부리는 아주 비인간적인 일을 피하기 위한 아주 극소수의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지, 국민 전체의 소득을 올려서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궤변을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적용률이라고 영향률, 그거는 이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 드렸는데, 일본은
그 주정부의 그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2%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3.5%, 유럽 국가들이 6%, 한 7%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거기가 13%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휴수당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높게는 40%의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 고용자들도 그 근로자만큼 월급을 받던 자영업자까지 따지면 국민의 과반이 적용이 되는 제거든요. 이거는 평균임금이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냥 단순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본이 한 5만 불 되고요, 미국이 6만 불 되고 우리가 3만 불 국가인데 미국하고 일본이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이 7불인데 우리가 8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이 안 되는 수준에 가 있다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최저임금이 얼마냐 없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를 내야 된다 해서 제가 특허를 내고 제 나름대로 한 기자분과에서 3,40개를 내서 5년 만에 뭉쳐서 구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총 특허 등록까지 해서 8년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품을 알려드리니까 이게 기술보증 취급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가져가면 매출 자료가 제품을 다 알려했는데 매출 자료가 있어야 대출 해준다 해서 한번 더 상담 보니까 IT 다무 보증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평가사를 보면 가까이 되는 네, 여기 지금 평가사를 보면 특허를 내고 자녀기가 한 6년 동안 저희가 150억 정도를 매출 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합당한 그 대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3,400 나오고 최대가 1,020만 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장 끌어가는데 한 달 걸리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께 이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 개발을 했을 때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국가도 저희가 백제인을 하겠지만 저희 여기 20, 30회 있습니다. 제품이 알려됐으면 이 특허 담보 대출이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는 제도가 저희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제품이 알려되고 또 이게 온실가스 전략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직업에 비해서 한 60% 재료가 제공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0만 원 정도 대출도 안 되고 이것도 1,000만 원이라고 해야 기술 보증기금에서 최고의 퀄리티 점수 따야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소상민 누구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제도기사를 하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제도기사를 하면 어차피 제조업이 잘 돼야 거기서 유통도가 좀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공장 매각해서 준비하고 있다 해서 이제 지금 걸려버린 건데 매출은 150억 나올 거라고 예상을 다 데이터 해놓고 대출은 1,000만 원 해주겠다. 또 안 되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200, 300 해준다는 건데 이거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줘야 우리 중소기업이 살지. 이거 기술 우리가 개발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제 지식 교수님들이 바보겠습니까? 5년 동안 개발할 때. 근데 이게 1,000만 원 가치도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해주셔서 저희가 이걸 백성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걸 수정하셔서 대청기업, 우리같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유통마진도 생기고 많은 경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걸 이거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한 3만 명이 모여서 지방에서는 500대가 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3대 과제와 5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게 이제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된다. 계속 사람을 내보내서 뭐 카드 수수료, 임대료, 뭐 대출 이런 거 누가 봐도 국민은 이건 능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당 국회의원이 힘이 너무 약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삭발을 했지만은 이제는
의원님들도 삭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힘이 있는 거야, 힘. 우리가 선거를 잠잠하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죽하면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국가 경제를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내 자식 걱정이 바쁜데 어떻게 내가 나라를 걱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건 국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강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 신용 우리나라에 그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펀드도 있고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상 특허나 새로운 사업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서는 아마 금융권은 좀 인색하게 평가를 하고 또 그거의 가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경영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금융제도나 또 젊은 친구들하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도 있고 벤처캐피탈 정말 그게 사업성이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그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도움도 좀 받으시고 저희 경영대에 찾아오시면 제가 그런 컨설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마 상임위 활동이나 국회에서 그 기술 신용 보증이나 그런 대출에 대한 다양한 융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런 거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늘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좀 노력을 촉구해 보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 보드리면서 나중에라도 국회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좀 정도를 잘 질타하시는데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걸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게 등가적으로 되는 금액이 아닌데 왜 그리고 시장 교란행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자꾸 소득 성장이 최저임금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눈속임을 하고 시선 피하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국회 활동에서 지금 언론이 중소상공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외면한 보도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해 주십사 그리고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데 도움을 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장하준 교수가 하신 말씀처럼 일반 자본가들하고는 다르다. 자기 노동도 하면서 전 재산을 들여놓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바로 빈곤 가정으로 떨어지는 이 문제를 지원 정책으로 할 수도 있고 산업구조가 되도록 자영업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산업구조를 바꿔가는 중장기적인 방법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자산을 투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외국의 우버나 뭐 이런 에어비앤비나 이런 공유경제 같은 것들이 대개는 자산의 투입이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대리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최저임금위원회죠. 자기들은 영향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지불할 상대자는 다 빼놓고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선심을 쓰는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용자 대표들도 월급 주는 분들 아닙니다. 대개 다 전직 관료들이고요. 협회의 그 상근직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 대표들도 다 대기업의 노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자기 이해가 달린 분들의 의견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저는 이론상 당연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하고요. 농민들도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아까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죠. 지금
어떤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게 하시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차등적인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달라 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정책은 불법 취업을 막는 게 맞고 그 취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아주 마땅하게 비자를 줘서 가격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전 통제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문제하고 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서가지고 이게 심각한 우리 근로자 또 우리 일자리가 이렇게 침탈당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급식비 잠자고 숙식하는 비용이 한 50만 원 더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이 일어나고 우리 근로자보다 한 50만 원 더 받아가니까 100만 명이면 5조 원이 그냥 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이 차등화를 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습기간을 한 1년 두어본다는 게 이걸 법으로 만들면 아마 그 아이디어는 참 좋겠다. 그럼 그때는 실습기간은 알아서 실습비를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차등화를 우리 소상공인 이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원천 무효 소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최저임금 당사자가 없는 이 귀족 노조들이 결정을 해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근본적인 원천 무효 소송 쪽으로 한번 노력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백날 많은 얘기를 해도 실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우리 중소기업 또는 그 관계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입법화를 하고 또 함께 투쟁하고 함께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농업인들 지금 폭염 또 그 외에 아까 상추 짜는 거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데 화랑시장 가보면 그 돈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게 우리 이병태 박사님 말씀하고 이현주 의원 다 하는데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규제 개혁하고 지금 노동자의 유연화를 해가지고 노동개혁이 없이 어떻게 경제 성장이 되냐고요. 거기다가 혁신성장은 기업가들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혁신성장을 하게끔 뒤에서 그러한 노동개혁 시켜주고 규제 완화시켜서 마음껏 우리 사업가들이 일을 하게끔 해줘야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좀 무너지게 생겼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함께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하나씩 우리가 연대해서 만들어가는 법을 오늘 좋은 그 두 가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격의 포인트를 예리하게 갈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 염윤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저희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전국에 한 75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회사들이 모인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당직을 일주일에 주 7일 근무해서 하루 당직에 3, 4일 정도를 숙직을 서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52시간을 하라 그러면 전국의 승강기는 연중 무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수직 교통수단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수료가 한 달 보수료가 평균 4에서 5만 원입니다.
저희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 52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너희 해 했지만 저희는 법을 지키고 싶거든요. 근데 52시간을 어떻게 지금 자체 점검자도 사실은 부족한 실태거든요. 지금 현안에서 유지관리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지금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여기 또 아실 거예요. 시설관리이사장님도 아실 텐데 저희의 목소리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정말 저희의 목소리만 터진다는 걸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외 업종으로 승강기는 분명히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 52시간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현장 실습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이 법을 측정을 한 건지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서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소기업이거든요. 10인 이하의 사업주가 대부분인 지금 이 실정에서 한 달에 4만원, 5만원 관리비 내시고 저희 출동하는 건 많게는 20번이 넘어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낙대사탕 먹다가 승강기 문에 끼면은 수시로 비상벨 눌러서 출동해서 고쳐줘 하는 게 그럼 저희는 직원들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쩌면 저희 조합에 있는 이사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런 말까지도 해요. 정말 승강기를 다 점검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거는 저희들의 최소한의 직업의 문제잖아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까지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면 저희도 어떤 상황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승강기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일 거예요. 그런 교통수단을 24시간 풀로 대기하는 근무자들한테 52시간 만에 저희도 좋죠. 충분히 뜻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어제 그 대기업의 IT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51시간 제도를 얘기하면서 은행 금융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융권은 오후 4시면 셔터 닫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52시간 지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셔터 닫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도움 일을 해야 될 회사가 IT 회사인데 IT 회사는 예외 업종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지킬래도 지킬 수 없다. 이건 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킬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300인 이상의 기업체 수가 307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2년 더 벌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적용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2년 후에는 어떤 부담을 줄 건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탄력 근무제도를 훨씬 좀 유연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외 업종을 정말 정부한테 업종별을 다 해서 어떤 명분으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그걸 다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하는데 영국은요, 근로자가 내가 원해서 근무를 더 하겠다 그러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옵트아웃이라고 하죠. 성별적인.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달라서 아까 어떤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내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나는 이달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몇 달은 나는 여름방학에 돈을 많이 벌어서 등록금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게 국가에 맞는 일이고 사회적 정의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왜 우리는 못하냐. 미국은 또 화이트 칼라는 다 예외거든요. 적용 안 받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것만 골라서 해요.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정부가요. 그런 걸 좀 방안하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고 의견 듣고 지금 시간이 거의 돼서요.
하나 질문만 더 받고 지금 7분 오셨던 의원님들이 바빠서 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남아 계시니까 마지막 마무리 저기 청해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 주대철 부회장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다 알다시피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최저임금은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300인 이상 기업만 근로시간 단축 여기 적용을 받으니까 지금은 잠잠한데 2021년도 이 시행이 됐을 때는 그때는 소상공인들은 입에 다 죽었고 중소기업들이 또 다 죽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내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 하는 카톡방에 멤버가 돼서 가끔 그 글을 보는데요. 작년 내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이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 죽어나고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하고 나서 당에서도 질타를 받고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저는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이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영국도 자기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지상천국이라고 왜 일을 더 하겠다고 해서 일을 시켰는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이런 법은 대한민국 세상에 세계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전공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뻔한 걸 내다보면서 이거는 이 시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300인 이상 기업들한테 이렇게 적용되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뭐 국세청 눈치도 보겠죠. 뭐 관내 눈치도 보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조용합니다. 이게 중소기업한테 시행이 됐을 때 엄청나게 최저임금 이상의 더 큰 그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듯이 정부가 어떤 미래 부응이 되지 말고 어떤 이런 정책을 시행할 적에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다는 그 말씀하고요. 여기 이제 그 자동차 하시는 분이 안 오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우리나라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동차 정비가 종합정비, 소형정비, 전문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근데 흔히들 겨울에 눈물적에 무식되지 않게 또 내지는 뭐 송을 방지하면서 언더코팅을 한다고 하는데 언더코팅을 종합정비공장에서 하면 합법이고 전문정비에서 하면 불법이 돼가지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는데요. 그런데 언더코팅을 하려면 들어보십시오. 그걸 갖다가 밑에 차바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프트를 들어 올려야 될 건데 도장부스 아래에 리프트가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도장부스만 설치해 놓고 뭐 밖에 내놓고 해도 불법이 아니고 이런 전문정비업체에서 하면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법을 갖다가 잣대를 대면 똑같이 해야 될 것인데 이 왜 그러냐고 전문정비업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국토부 관계자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은 부스 안에다가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낮은 폭으로 들어가서 코팅을 한다 그러더래요. 아주 현실적이지 않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5대 선진국이라 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규제들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어우러셔가지고 모두가 같이 똑같이 어린 시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시기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거 못하고 가면 쌓인 울분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내 앞에 여성분 발언 기회 드리고 저 뒤에 두 분까지만 발언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저희 지금 의료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중앙회 임원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이 좀 약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뭐 세무조사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해요. 이거 우리 기업인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조사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치 무슨 세금 뭐 좀 덜 내고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공정한 룰에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 다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뭐 구청 무슨 뭐 이런 도청 이런 데서 식당 운영하면 주변 식당 다 죽으라는 얘기인지 그런 예산 아니라 이런 것 등을 조금 철저하게 감사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 계시는 임원들도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통로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운동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저희 임원들이 한 10분 오셨는데 지금 2018년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738만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있고 시급 문제가 있는데 청년과 노인들이 같이 한다면은 그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연령에 맞게 시급을 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건의하고 싶고요. 근로시간 뭐 단순 문제는 뭐 문제라도 지금 사실은 협동조합의 전체를 보면은 전국에 1만 개가 있지만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지원 문제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은 좀 형평에 맞게 현실에 맞게 사실은 장하성 실장이나 정부가 진짜 잘못된 사회는 시니어들이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노숙자로 있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지 일하는 사회가 잘못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건강하게 일하시면 나이가 드셔서 일하실 수 있으면 건강도 더 좋고 사회생활도 하기 때문에 다 당연히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한테 마무리 말씀을 청하는데요. 지금 끝에 나왔던 이슈들이 뭐가 있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규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자부심이랄까 자존심을 짓밟은 세무조사 면제 마치 탈세를 노리고 탈세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같은 그리고 마치 국가의 공권력이 무슨 자의적으로 행사돼도 되는 법치를 하고 마무리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거 하고 특히 최근에 서울시도 똑같은 거 했습니다. 서울페이 뭐 이런 거 만드시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에 할 것들을 자꾸 들어오는 식당도 구내식당 많이 만들면 당연히 주의식당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저희들을 공감하게 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100세 시대에 시니어들이 자기 건강에 맞는 그렇지만 젊은이들하고 같은 체력이 있지 않으시니까 맞는 임금을 맞으면서 일할 자유를 달라고 요청하신 아주 간절한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 OECD 2국가의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 고령자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1분이 우리나라의 하위 10% 가구의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6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분의 대부분이 1인 2인 가구의 가구주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68%가 혼자 또는 부부가 노인끼리만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최저임금제도로 노인빈곤을 악화시키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한 서너 가지의 주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한테 마지막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 겸 마무리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저도 이제 관련 출신으로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또 세금도 낮춰야 되고 규제 개혁하고 노동 개혁을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갖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저희 나라도 강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걸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사실 제가 발의했다보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의한 거고 오늘 제기하신 문제점도 이 법은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걸 막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도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지? 이거에 대한 방안이 뭐지? 이거는 사실 어렵고요. 어려운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을 이렇게 고쳐달라, 이 정책은 막아달라, 뭐 이런 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드릴게요. 아까 아웃소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아웃소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굉장히 악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산업이 발전을 하면 이게 HR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유형별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육아휴직을 딱 갔을 때 그 사람이 일하던 업종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 만약에 인사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딱 그 인력 회사에서 바로 한 달 만에 구해서 딱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아웃소싱 하는 회사에서 파견된 사람이 한 2년 동안 거기에 메꿔져도 회사가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회사도 굉장히 마음 놓고 육아휴직이든 아니 무슨 휴직이든 아니 무슨 또 사고가 나서 갑자기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도 금방금방 돌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느 회사에 매이고 싶진 않고 조금 편안하게 그냥 가끔씩 이렇게, 왜냐면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제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쉬고 싶고, 젊은 사람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직업 여행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 벌어서 또 여행 다니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사회라는 게 다양하게 발전해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굉장히 무슨 착취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옛날에 사회주의 혁명 시절에 그런 무슨 이상한 굉장히 생산성 낮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청소라든가 이런 쪽이 많아요. 관리라든가. 그렇지만 이 인력 산업이 발전을 해가면 세계적인 HR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우리나라는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인력 파견업이 지나치게 이제 어떤 이 생산성에 비해서 너무 박하게 굴러가고 그 산업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 노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선진화시킬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레토릭에 빠져가지고 이것은 정규직화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보장해야 된다. 평생 자를 수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오히려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그래서 아주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통령부터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가가지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양상은 똑같아요. 민간에서 고용하던 거 그냥 공공에서 고용할 뿐이고, 거기서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리하시면서 거기서 먹고 사셨던 분들이
벌어먹고 사셨던 분들이 다 실직하고 오히려 공무원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일자리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망하게 하고 지들이 이거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안타깝지만 지금 정권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강력하게 또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워 나가되 결국은 저는 이것은 이제 정권 말기에 힘이 빠지면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좀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많이 막았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뭐 어떤 광풍이 불어닥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까 이제 기술 신보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좀 방으로 좀 보내주시고 여하튼 간에 결국엔 자본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자금 조달이 또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갖다가 복지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럴 돈이 있으면 정책 자금을 이렇게 자본시장이든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저리의 어떤 그런 자금들이 많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결국엔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상인들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살펴보고요. 이제 사회보험제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실업보험이 이제 근로자들한테 있지만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 부분들을 공제를 하면서 일정하게 그래서 망했을 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제도를 혹시 이제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게 되면 우리 중기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좀 공동으로 세미나를 우리 연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얘기들은 이제 많이 또 저희가 이런저런 법안들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저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수익 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제도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할지 아니면 금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 자체를 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지나치게 외국인들한테 쏠릴 수가 있어요, 수요가.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지 여러 다각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중기 과제를 보고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보장제도, 이런 외국인 근로자 문제, 그 다음에 이 52시간을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산자부 장관 이제 교체되기 전에 이분께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52시간 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산자부와 중기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라고 했더니 52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교체돼 버리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청문회 때 이 문제를 산자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아까 강영상 의원님 한노위 계시니까 좀 얘기를 해서 52시간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본인이 희망할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